아주 오래전 세상에는 아직 이름이 붙지 않은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거리가 지금보다 훨씬 가까웠던 시절, 인간은 별을 올려다보며 그것이 단순히 빛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으로 알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묻는 것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던 시절, 밤이 내려앉으면 어둠은 단지 빛의 부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가장 얇은 문을 통해 이쪽으로 넘어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절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홍수가 모든 것을 쓸어가기 전의 세상, 아직 하늘이 결정을 내리기 전 땅 위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이야기, 오래된 문서들 속에 짧게, 때로는 너무 짧게 남겨진 이름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이름들 사이에서 거의 지워질 뻔했던 혹은 의도적으로 지워진 것들에 대한 이야기. 편안하게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이것은 천천히 흐르는 이야기이고 서두를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밤이 깊어질수록 오래된 이야기들은 더 선명해지는 법입니다. 그 시절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층이들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모든 기록이 사라지고 흙과 재만 남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 아래로는 우리가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문명의 흔적들이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두 강 사이, 비옥한 흙 위에 최초의 도시들이 모습을 드러내던 시절, 수메르의 사람들이 처음으로 문자를 점토판에 새기며 자신들이 경험한 것들을 후대에 전달하려 애쓰던 시절, 그들이 가장 많이 적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왕의 이름, 수학량, 교역 기록들.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한 경애와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인간 문명이 아직 어렸다는 것은 단순히 기술이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해석하는 틀 자체가 달랐다는 것에 가깝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연 현상이라고 부르는 것들, 번개, 홍수, 전염병, 갑작스러운 죽음, 이런 것들이 그 시절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은 설명할 수 없다고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더 큰 이야기의 일부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언제나 인간보다 더 크고 오래된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일이 경외였던 동시에 두려움이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습니다. 지금도 맑은 밤 하늘에 별이 가득하면 마음 한쪽이 설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감각을 문명의 보호막 없이 느꼈다면 인공의 빛도 없고 도시의 소음도 없고 오직 광활한 어둠과 흔들리는 불꽃 하나만을 가지고 별을 올려다봤다면 그것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아름다움과 공포가 구분되지 않는 그런 감각. 그 시절 사람들이 하늘에 대해 가졌던 감각은 아마도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저 위에는 무언가가 있다. 그것은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보다 오래되었으며 우리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관심이 늘 자비롭지는 않을지도 모른다. 이 배경 위에서 창세기 6장의 짧은 구절을 읽으면 그것이 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는지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성경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구절들 중 하나라고 불리는 그 몇 문장.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 만남에서 거인들이 태어났다. 세상에 이름 높은 용사들이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성경 본문은 그 이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짧음이 문제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짧음이 의도였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어떤 문 앞에 서서 이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지 않은 채 걸어가 버리는 것처럼 남겨진 사람들은 그 문을 보며 스스로 상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상했습니다. 엄청나게, 풍부하게, 때로는 두렵게. 에녹서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오늘날 대부분의 성경에는 포함되지 않는 이 문헌은 그러나 고대 세계에서는 상당히 널리 읽혔습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지금도 이것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쿰란의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 문서들 사이에도 에녹서의 여러 사본이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의 많은 저자들도 이 책을 알고 있었고 때로는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정경 목록에서 빠지게 된 것은 초기 교회가 경전의 범위를 좁히는 과정에서였고 그 과정은 몇 세기에 걸쳐 복잡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에녹서가 특별한 이유는 그 지위의 역사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문헌이 창세기 6장의 짧은 빈칸을 얼마나 생생하게 그리고 얼마나 불편할 만큼 자세하게 채워 넣는지 때문입니다. 에녹서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단순한 언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임을 가졌고 계획을 세웠으며 맹세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려온 이유와 과정,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놀랍도록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존재들을 에녹서는 이르임 혹은 우리가 종종 파수꾼 또는 감시자로 번역하는 워처스라고 부릅니다. 그 이름 자체가 이미 무언가를 말해 줍니다. 보는 자들, 지켜보는 자들. 그들은 그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더 이상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감시자라는 이름은 아름답지만 서늘합니다. 감시한다는 것은 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오래도록 인간 세상을 바라보았다면 그 바라봄 속에서 무언가가 자라났을 것입니다. 경이로움이었을까요? 욕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둘을 구분할 수 없는 어떤 감각이었을까요? 헤르몬산, 오늘날 시리아와 레바논의 경계에 자리한 눈 덮인 봉구리를 가진 산. 에녹서에서 이 산은 매우 특별한 장소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곳에서 하늘의 존재들이 함께 맹세를 나누었다고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맹세를 나누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충동적인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한 존재의 갑작스러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에녹서의 서술에 따르면 그들은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함께 결정했으며 누군가가 처벌을 두려워해 물러나지 못하도록 맹세로 서로를 묶었습니다. 죄의 책임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혼자 비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집단적 월경이라는 개념이 이 이야기를 단순한 신화 이상으로 만듭니다. 욕망에 무너진 한 존재의 이야기라면 그것은 어쩌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존재가 모여 계획하고 서약하며 함께 선을 넘었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불러온 결과는 그 책임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른 편에 있었던 이들은 어떻게 읽혀야 할까요? 사람의 딸들. 고대 전승들은 이들에 대해 놀랍도록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떤 전승에서 이들은 완전한 피해자였습니다. 자신들이 마주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하늘의 존재들이 가진 힘에 압도된 인간들. 이 해석에서 그들의 이야기는 비극이고 심판은 피해자들도 함께 쓸어간 불공평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전승들은 그 이야기를 다르게 읽었습니다. 어떤 문헌들은 이 여성들이 단순히 수동적 대상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금지된 지식에 접속한 존재, 경계를 통과한 존재, 혹은 두 세계 사이의 문을 여는 존재로 이들을 묘사하는 전승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들은 이 두 가지가 뒤섞인 복합적인 그림을 제시합니다. 선택과 강요,
자발과 침묵 사이의 어딘가에 놓인 존재들. 어느 쪽이 맞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불확실성 자체가 이 이야기가 살아남은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단순한 이야기보다 복잡한 이야기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것들에 더 오래 머뭅니다. 안개 낀 헤르몬 산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직 새벽이 오기 전 별들이 가장 선명하게 빛나는 시간. 산꼭대기에는 눈이 있고 그 아래로는 아직 잠든 세상이 있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어떤 존재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맹세를 나눕니다. 그 맹세가 무거웠을까요? 가벼웠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했고 무엇을 원했을까요? 그 질문에 답이 없는 채로 밤은 깊어가고 별은 여전히 빛납니다. 고대 근동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라는 주제는 사실 한 전통에만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메르의 기록에도, 아카드의 신화에도, 이집트의 텍스트에도 신들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거나 인간이 신의 영역과 접촉한다는 이야기는 반복됩니다. 이것이 모두 같은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기록이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슷한 상상이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와 시대 속에서 반복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인간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을까요? 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이야기, 경계가 깨지는 이야기, 금지된 것이 침범당하는 이야기를 이토록 오래, 이토록 반복적으로 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인간이 언제나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경계 밖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 무언가가 언제나 질서 있게 저편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만남이 일어났을 때 세상은 이전과 같지 않게 된다는 것을, 홍수 이전의 세계에서 정말로 금지되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이 너무 일찍, 너무 갑자기 받아버린 어떤 지식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아직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헤르몬의 맹세는 이미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내려왔을까요? 단순히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오랜 전승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야기는 너무 얕아집니다. 아름다움을 보고 욕망을 느꼈다는 것. 그것만으로 하늘의 존재들이 수천 년에 걸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에녹서 6장은 이 장면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들의 수장이라고 불리는 존재, 세미야자는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혼자서 이 죄의 책임을 질 수 없다고. 그러니 모두가 맹세를 해야 한다고. 함께 하지 않으면 자신도 하지 않겠다고. 이 장면에서 욕망은 이미 개인의 충동을 넘어서 있습니다. 집단적 합의, 책임의 분산,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 이것은 신화적 존재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매우 인간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하지 못할 일을 무리 속에서 해내곤 합니다. 책임을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이 금지의 문턱을 낮추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시자들의 동기를 욕망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에녹서가 전하는 이야기에서 그들이 인간 세상에 가져온 것들을 살펴보면 그것은 단순한 관계 이상의 무언가였습니다. 지식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져왔다고 전해지는 것들의 목록은 놀랍도록 다양합니다. 금속을 가공하는 방법, 무기를 만드는 기술, 귀금속으로 장신구를 만들어 몸을 꾸미는 법, 별의 움직임을 읽고 점을 치는 방법, 약초와 식물의 성질을 이용하는 지식, 구름과 바람과 땅의 기호를 해석하는 법,
그리고 주문과 마법이라고 불리는 것들, 이것들이 모두 해로운 것들이었을까요?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약초 지식은 의학의 성우가 될 수도 있었고, 별을 읽는 것은 항해와 농업의 기초가 되었으며, 금속 가공은 문명의 발달에 필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대 세계에서 이 지식들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식은 언제나 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지식의 선함은 그것이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주어졌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자격을 갖추기 전에 주어진 지식,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건네진 진실, 시기를 벗어나 전달된 이해, 이런 것들은 축복이 아니라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지식의 무게에 대한 깊은 인식이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이 독이 든 과일이었기 때문에 금지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아직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지식이었기 때문에, 그 지식이 주어지는 방식과 시기가 문제였기 때문에 금지된 것이었습니다. 에녹서의 감시자들이 가져온 지식들도 어쩌면 비슷한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금지된 지식이 아니라 아직 이를 때가 아닌 지식, 그리고 그 지식들 중에서 특별히 흥미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전해졌다고 하는 기술들, 몸을 꾸미는 법, 눈에 칠하는 안료, 피부에 바르는 물질, 머리를 장식하는 방법들.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은 화장품과 미용의 세계이지만,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자신의 몸을 의도적으로 변형하는 능력은 단순한 미적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힘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남성의 통제 밖에서 자신을 변형할 수 있다는 능력, 그리고 점술, 별을 읽고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 이것이 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는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아는 사람은 권력을 가집니다. 알 수 없어야 할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알 자체가 위협이 됩니다. 약초 지식, 어떤 식물이 통증을 멈추는지, 어떤 것이 잠을 부르는지, 어떤 것이 출산을 돕는지, 어떤 것이 반대의 결과를 낳는지, 이 지식은 삶과 죽음 사이의 어딘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 주로 여성들의 영역에 속했던 것, 산파와 치유자와 약초 사용자들이 주로 여성이었던 것은 역사적 사실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지식들은 왜 특별히 위험한 것으로 분류되었을까요? 금속 가공이나 무기 제작이 훨씬 더 직접적인 파괴력을 가졌음에도 왜 여성들의 지식들이 더 두려운 것처럼 이야기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통제와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무기는 누가 만들고 누가 사용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초를 아는 여성, 별을 읽는 여성, 주문을 아는 여성은 그 힘이 어디서 오는지, 언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은 언제나 보이는 힘보다 더 두렵습니다. 에녹서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감시자들은 욕망 때문에 내려왔다고 했지만, 어쩌면 그 욕망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늘의 존재들이 이미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그들이 인간 여성들과의 접촉에서 얻으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질문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인간 세상에 가져온 지식들이 진정으로 그들에게서 온 것이었을까요? 어쩌면 어떤 지식들은 이미 인간들 사이에 있었고, 그것이 표면으로 끌어올려진 것이었을까요? 허락받지 못한 것이 표면으로 나온 것, 유혹이 반드시 육체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후대 전승에 등장합니다. 꿈속에서의 방문, 잠들기 직전의 속삭임, 밤중에 느껴지는 낯선 존재의 감각,
이런 모티프들은 침입이 먼저 의식에 도달했다는 이미지를 만듭니다. 몸이 닿기 전에 이미 마음이 닿았다는 것, 그리고 마음이 한번 닿으면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왜 이 이야기를 오래 기억하는 걸까요? 감시자들의 이야기, 헤르몬의 맹세, 금지된 지식이 인간 세상으로 흘러들어오는 이야기. 이것이 단순히 오래된 신화라면 이렇게 여러 문화와 시대를 넘어 반복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은 언제나 이 불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의 무거움, 경계를 넘었을 때의 되돌아올 수 없음, 그리고 그 넘음의 결과가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이후 모든 세대에게까지 흘러간다는 무서운 생각. 경계가 깨진 뒤에 생겨난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됩니다. 하늘과 땅이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 새로운 혈통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혈통은 세상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바꾸어 놓았습니다. 네피림. 히브리어로 이 단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의가 계속됩니다. 가장 흔히 등장하는 해석 중 하나는 떨어진 자들 혹은 쓰러뜨리는 자들입니다. 두 가지 모두 어느 쪽에서도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 존재들을 묘사하는 데 적합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자들의 후손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마주하는 모든 것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름의 어원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이름이 문자로 기록되는 순간 만들어내는 울림입니다. 네피림. 발음 자체가 무거운 이 이름. 어딘가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 익숙한 언어의 영역 밖에서 오는 듯한 느낌. 창세기는 이들에 대해 놀랍도록 짧게 말합니다. 당시의 세상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높았던 사람들이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 본문은 이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미 너무 잘 알려진 것들이라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는 듯이, 혹은 너무 복잡해서 짧은 본문 안에 담을 수 없다는 듯이. 에녹서는 다릅니다. 에녹서 속에서 네피림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어둡습니다. 그들의 몸은 수천 큐빗이라고 할 만큼 거대했고 그들이 땅에서 소비하는 식량은 인간들이 공급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금방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들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에녹서는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매우 직접적인 언어로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네피림을 단순히 판타지의 거인으로 이해하면 그 무게를 놓치게 됩니다. 그들의 비극은 크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비극은 어디에도 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아버지와 땅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들, 하늘의 능력을 물려받았지만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이들, 신성한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인간적인 것도 아닌 그 경계 위에 놓인 이들, 이쪽에서 보면 너무 크고 저쪽에서 보면 너무 부족한 이들, 이 비극을 더욱 서늘하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헤르몬의 맹세를 나눈 것은 감시자들이었습니다. 그 결과를 감당해야 했던 것은 그 이후에 태어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존재하게 된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 결정의 결과를 온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거인 이야기가 왜 반복되는지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메소포타미아에도 그리스에도 북유럽에도 아메리카 원주민의 전승에도 거인들의 이야기는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같은 사건에 대한 기억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섣부릅니다. 하지만 비슷한 상상이 왜 이렇게 널리 퍼져 있었는지는 생각해 볼 만합니다.
어쩌면 거인이라는 이미지는 과거의 과장된 잔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재난을, 설명할 수 없는 파괴를, 현재보다 훨씬 더 강력했던 무언가를 기억하는 방식, 우리 이전에 더 크고 더 강한 것들이 있었다는 집단적 기억, 그것이 구체적인 서사로 표현될 때 거인의 형태를 취했을 것입니다. 에녹서가 묘사하는 네피림은 식인에 가까운 행동, 모든 생명의 피를 마심, 땅의 자원을 빠르게 소진시킴 같은 이미지들로 가득합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읽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방식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집단이 가진 과도한 소비, 힘에 의한 지배,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자원을 사용하는 것, 이것들이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는 문제이며 그 문제를 고대인들은 거인의 이미지로 표현했을 수 있습니다. 인간 사회가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에녹서는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폭력이 일상이 되고 힘이 법의 자리를 차지하며 약한 존재들의 울음이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는 세상. 땅 자체가 신음하고 하늘에는 판단의 기색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분위기. 그리고 그 분위기 속에서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어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네피림의 아버지들인 감시자들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 그들의 죄, 그들이 받은 심판. 네피림에 대해서도 비록 두려움 속에서이지만 이야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있는 어머니들, 사람의 딸들로만 언급되었던 그 여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승들은 이 질문에 대해 침묵합니다. 말해지지 않은 것들은 종종 지워진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워진 것들이 정말로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단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겨간 것인지, 그것은 또 다른 질문입니다. 거인들의 등장이 세상을 바꾸었다고 전승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어머니들은 그 변화 속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낳은 것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자신들의 어머니에게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이름이 지워진 자리에는 언제나 더 많은 질문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이 이어지는 이유는 네피림의 탄생이 단순한 이야기의 중간 지점이 아니라 무언가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시작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 새로운 혈통을 낳았고 그 혈통은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를 가져왔습니다. 하늘은 왜 물을 불렀을까요?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홍수를 내린 이유가 단지 인간의 죄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섞여서는 안 되는 것들이 섞인 결과로 생겨난 이 균열 때문이었을까요?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아직 천천히, 아직 조용히. 비는 처음에는 소리가 없었다고 상상합니다. 그저 냄새였을 것입니다. 흙이 처음 물을 만날 때 나는 그 냄새, 깊고 낯선 냄새. 그 다음에는 소리, 처음에는 멀리서, 그 다음에는 가까이서, 그 다음에는 모든 방향에서 한꺼번에. 홍수는 역사 속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기억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횟수로 실제로 있었을 것입니다. 강이 범람하고 계절적 홍수가 해안 저지대를 덮고 때로는 아주 넓은 지역을 수개월 동안 물에 잠기게 하는 사건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인간은 물이 모든 것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라는 이름이 붙은 이야기는 단순한 재해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 질서의 리셋이라는 개념과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한번 만들어진 것이 지워지고 새로운 시작이 주어지는 이야기. 물은 파괴와 재창조를 동시에 의미했습니다. 창세기의 홍수 이야기와 에녹 전승을 나란히 놓으면 심판의 이유에 대한 서술이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죄악을 중심에 놓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땅이 부패하였고 폭력이 가득하였다는 표현. 하지만 에녹서와 관련 전승들은
좀 더 구체적인 이유를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섞여서는 안 될 것들이 섞였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 혼합의 결과물인 느피림이 세상을 수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이 두 가지 설명이 반드시 서로 배타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경계의 무너짐과 인간의 폭력화는 같은 과정의 다른 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지식이 잘못 사용될 때 그것은 진보가 아니라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더 강한 존재들이 더 약한 존재들 위에 군림할 때 폭력은 예외가 아니라 질서처럼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방주의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아직 비가 시작되기 전 노아가 오랫동안 배를 지었다는 것, 그것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받아 사막에 배를 짓는 사람, 주변의 비웃음 혹은 무관심, 그리고 오직 명령의 의미를 믿으며 매일 조금씩 나무를 쌓아 올리는 사람, 구원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떠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노아는 모든 것을 뒤에 남기고 떠났습니다. 자신이 알던 세상, 이웃들, 아마도 사랑했지만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물이 모든 것을 덮은 뒤에 물 위에 떠 있는 그 공간 안에서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요? 순수한 안도였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복잡한 것이었을까요? 그런데 에녹 전승이 제기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물은 몸을 쓸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과 기억과 영적인 흔적까지 지울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이후 수천 년의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에녹서에는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네피림이 죽었을 때 그들의 몸에서 나온 영들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돌아갈 수도 없고 땅에 자연스럽게 머물 수도 없는 존재들. 그들은 떠돌았습니다. 이 떠도는 존재들이 후대 악령 전승과 연결되는 방식은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지만 그 상상 자체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완전히 죽었다고 할 수도 없고 완전히 살아있다고 할 수도 없는 존재들. 어느 쪽 세계에도 제대로 소속되지 못한 채 두 세계 사이를 떠도는 존재들. 이 이미지는 네피림이 살았을 때의 처지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을 때도 죽어서도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했습니다. 홍수 이후에 대해 우리가 잘 주목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에 대한 침묵이 그 중 하나입니다. 감시자들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이 에녹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갇히게 되었는지도, 네피림은 홍수에 쓸려갔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어머니들, 사람의 딸들이었던 그 여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홍수 이전에 이미 죽었을까요? 아니면 홍수 속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쓸려갔을까요? 아니면 그들 중 일부가 방주 안에 있었을까요? 전승들은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그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해, 가장 가까이에서 그 결과를 몸으로 감당했을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불길합니다. 말해지지 않은 것은 사라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것이라고 해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것, 그들이 알게 된 것, 그들이 몸속에 담게 된 것들, 물이 그것까지 지워버렸을까요? 홍수 이후에 다시 등장하는 거인 전승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거인족 이야기들, 골리앗의 이야기, 이것들은 왜 독자들에게 언제나 의문을 남겼을까요? 홍수가 모든 것을 끝냈다면 왜 다시 등장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전승이 뒤섞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거인이라는 이미지가 특정 집단을 묘사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서늘한 답은 이것입니다. 어쩌면
홍수는 모든 것을 끝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고. 물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기억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은 물이 지나간 뒤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홍수는 세상을 지웠지만 이야기까지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은 오히려 물이 지나간 뒤 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이름들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니, 이름이 없는 것들에 대해. 고대 문헌을 읽다 보면 이런 패턴을 발견합니다. 아버지들의 이름은 기록됩니다. 아들들의 이름도 때로는 기록됩니다. 하지만 어머니들의 이름은 자주 없습니다. 그녀들은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로만 존재합니다. 고유한 이름 없이. 이것은 단순한 기록의 습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택이었고, 그 선택은 무수한 삶을 역사의 가장자리로 밀어냈습니다. 사람의 딸들이라고만 불린 그 여성들, 하늘의 존재들과 접촉했고, 세상에 없던 새로운 혈통을 낳았으며, 그 과정에서 금지된 지식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들의 이야기는 왜 말해지지 않았을까요? 이 장은 그 침묵을 조금 더 오래 들여다보려 합니다. 먼저 사실과 추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고대 문헌들이 네피림의 딸들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에녹서에도 창세기에도 희년서에도 네피림의 딸들에 대한 직접적이고 상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지식이 여성 혈통을 통해 이어진다는 상상은 외경과 신비주의 문헌과 민간 전승 속에서 반복적으로 떠오릅니다. 이것이 왜일까요? 어머니와 딸이라는 관계는 고대 사회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몸에서 몸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출산의 지식, 아이를 돌보는 방법, 약초를 다루는 법, 계절의 리듬을 읽는 감각, 꿈을 해석하는 방식, 밤의 의식들. 이런 것들은 책에 적혀 전달되기 전에 몸과 습관과 말버릇과 손의 움직임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머니에서 딸로, 딸에서 또 다른 딸로. 이것이 바로 금지된 지식의 목의 전승이라는 주제가 형성되는 지점입니다. 문자로 기록되기 전의 지식, 공식적인 전달 체계 밖에서 흐르는 지식,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세대를 넘어가는 지식, 감시자들이 인간 여성들에게 특별히 전달했다고 알려진 지식들을 기억하십니까? 몸을 꾸미는 법, 별을 읽는 법, 약초를 사용하는 법, 주문을 다루는 법. 이 지식들이 만약 홍수 이전의 여성들을 통해 전달되었고 그 여성들의 딸들이 그것을 물려받았다면 홍수 이후에도 그 지식은 어떤 형태로든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물이 지우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생각과 연결됩니다. 몸은 물이 쓸어가지만 기억은 살아남은 자들 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남으면 지식도 남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남으면 그 지식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다음 세대로 흘러갑니다. 고대 세계가 왜 여성의 특정한 능력들을 두려워했는지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직관, 출산 지식, 약초 사용, 별의 움직임을 읽는 능력, 꿈을 해석하는 능력. 지금 우리 눈에는 이것들이 전혀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제와 예측 가능성이 권력의 기반이던 사회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능력은 위협이었습니다. 남성 중심 질서 안에서 설명되지 않는 능력을 가진 여성은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신성화되거나 악마화되거나, 자연의 힘을 다루는 신성한 존재로 숭배되거나, 위험한 힘과 계약한 존재로 두려움의 대상이 되거나. 그 두 가지 사이의 경계는 생각보다 얇았고 같은 능력이 시대에 따라 권력의 필요에 따라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네피림의 딸들이라는 개념은
이러한 두려움이 계보적으로 설명될 때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여줍니다. 두렵고 설명하기 어려운 능력을 가진 여성이 있다면 그 능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타고난 것일까요? 배운 것일까요? 그리고 만약 타고난 것이라면 그 혈통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까요? 홍수 이후에도 남은 오염된 혈통이라는 발상이 후대 전승에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거인족이 다시 나타났는가? 왜 어떤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가? 왜 세상에는 금지된 것에 대한 지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으로 홍수가 끊어내지 못한 혈통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의 보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사회가 설명하기 힘든 것들을 어떻게 서사로 처리했는지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이야기 속에 넣으면 그것이 더 이상 설명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떤 큰 이야기의 일부가 됩니다. 공포는 이름을 가질 때 조금 더 다루기 쉬워지는 법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네피림의 딸들이라는 이름이 붙은 존재들, 혹은 그 존재들의 혈통이라고 의심받은 사람들. 그들은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혹은 가지고 있다고 의심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름이라는 이유로 어딘가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름이 없다는 것은 기록할 가치가 없다고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되지 않은 삶이 실제하지 않았던 삶은 아닙니다. 이 여성들을 피고처럼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이름을 빼앗긴 채 역사의 가장자리에서 그림자처럼만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조차도 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두려움의 윤곽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이야기는 아주 미세한 공포를 유지합니다. 지식이 혈통처럼 흐를 수 있다면 물이 끊어내지 못한 것은 단지 기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성향, 어떤 감각, 어떤 문턱을 넘는 방식, 그것이 몇 세대를 넘어 흘러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비난과 공포보다 애도와 불확실성에 더 가깝습니다. 이름이 지워진 존재들, 기록되지 않은 어머니들, 그리고 그들의 딸들이 역사의 그림자 속을 어떻게 지나갔는지, 그것은 어쩌면 속삭임으로만 전해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유산이 정말로 어딘가에 남았다면 그것은 한 문명에만, 한 시대에만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래된 바람처럼 서로 다른 땅의 신화 속에 흩어져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에게해의 파도가 그 다음 장소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하얀 대리석과 올리브 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 때 그리스의 아름다움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낯설게 느껴집니다. 신들이 올림포스에서 인간사를 내려다보고 영궁들이 괴물을 쓰러뜨리며 모든 것이 빛과 이성과 균형의 언어로 이야기되는 세계. 그런데 그 세계의 가장자리를 아주 오래된 방식으로 눈을 크게 뜨고 들여다보면 이상할 만큼 오래되고 이상할 만큼 음산한 여성 형상들이 숨어 있습니다. 메두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뱀이 된 머리카락, 보는 자를 돌로 만드는 시선. 이 이미지는 왜 이렇게 강렬하게 살아남았을까요? 지금도 그 이름을 들으면 무언가 서늘한 것이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메두사에 대한 이야기는 시대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가장 오래된 형태에서 그녀는 처음부터 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후대의 이야기들, 특히 오비디우스의 기록에서 그녀는 처음에는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포세이돈의 접근이 있었고 아테나의 신전에서, 그리고 아테나는 메두사를 처벌했습니다. 왜 피해를 입은 쪽이 처벌받았는지에 대해 이 이야기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결과로 메두사는 변형되었습니다. 경계가 침범당한 뒤
그녀는 다른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곧바로 네피림의 이야기와 연결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메두사는 메소포타미아나 히브리 전승에 직접 등장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후대의 비교적 해석에서 메두사는 경계 침범의 결과로 변형된 여성의 전형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무언가가 그녀에게 닿았고 그 닿음이 그녀를 다른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녀의 시선은 생명을 빼앗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선이 힘이 된다는 이미지, 보는 것이 죽음이 된다는 이미지. 이것은 단순한 판타지가 아닙니다. 통제되어야 할 것이 통제를 벗어났을 때 그것이 어떤 방향을 가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두사는 페르스스에게 정복되었지만 그 머리는 방패에 달려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힘의 도구가 되는 방식, 세이렌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새의 몸과 여성의 얼굴을 가졌다고 처음에는 묘사되었던 그 존재들. 후대에는 물고기의 꼬리를 가진 형태로 변형되었지만 그들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노래, 저항할 수 없는 노래. 호메로스의 오디스는 세이렌의 노래를 듣기 위해 스스로를 도수대에 묶었습니다. 노래를 듣고 싶었지만 그 노래가 자신을 어디로 이끌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장면이 얼마나 인간적인지요. 우리는 종종 위험한 것의 아름다움을 알면서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한계를 만들고 그 한계 안에서 위험을 맛보려 합니다. 세이렌의 노래가 두려웠던 것은 그것이 단순히 아름다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노래는 의지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성을 흐리게 했습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은 스스로를 잃어버리고 죽음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행복했다고 이야기는 암시합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을 파멸시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 아름다움이 죽음보다 강할 수 있다는 이야기. 이것이 왜 그리스 신화 속에 이렇게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는지, 이것이 왜 오늘날에도 여전히 공명하는지. 그리스 신화의 여성 괴물들에는 흥미로운 패턴이 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가 처음부터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변형되었습니다. 키르케는 처음에 마법을 가진 인물로 등장했지만 누군가가 그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스킬라는 원래 아름다운 님프였다고 전해집니다. 에키드나는 반은 인간이고 반은 뱀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는 대부분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왜 이토록 반복되는 패턴일까요? 처음에는 달랐던 것이 무언가와의 접촉 이후 변형된다는 이야기. 어쩌면 이것은 금지된 접촉에 대한 경고로 기능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변형의 공포를 표현하는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혹은 설명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여성을 어딘가 다른 존재, 이쪽 세계의 것이 아닌 존재로 분류하고 싶었던 욕망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이 이야기들을 역사적 사실로 믿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이미지에 반복적으로 끌렸는가입니다. 문명은 이성과 질서를 찬양합니다. 하지만 신화는 언제나 그 이성과 질서 이전에 있었던 어둠을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혼돈이 있었고 그 혼돈 속에서 형태들이 나타났으며 그 형태들 중 일부는 완전히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장에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고대 세계의 집단 기억이라는 부드러운 개념입니다. 서로 다른 문명이 같은 존재를 기록했다기보다 비슷한 불안을 각자의 언어로 형상화했다는 것, 설명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여성에 대한 불안, 경계가 무너질 때의 공포, 통제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 이런 불안들이 그리스에서는 메두사가 되고 세이렌이 되었습니다. 부서진 신전을 상상합니다. 새벽이 되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
차가운 대리석 위에서 잠든 것들이 깨어나기 전에 조용함. 그 사이에 있는 여성 형상의 부조들. 그것들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 그것들이 무엇으로부터 경고하고 있는지. 그리스보다 더 오래된 땅에서는 이 형상이 어떻게 불렸을까요? 에게해를 떠나 두 강 사이에 더 오래된 문명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비슷한 두려움이 훨씬 더 이른 시기에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밤이 더 깊어집니다. 이야기는 메소포타미아의 뜨거운 바람 속으로 이동합니다. 점토판의 냄새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흙과 갈대와 강물이 섞인 냄새. 뜨거운 햇볕 아래 구워지면서 생겨나는 그 특유의 냄새. 수천 년 전 메소포타미아의 서기관이 뾰족한 갈대로 점토를 누르며 기호를 새길 때 그 손의 움직임이 얼마나 조심스러웠을지 생각합니다. 이것이 잊혀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그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수천 년을 넘어 지금 우리에게 도달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인간 기록의 가장 오래된 층위 중 하나입니다. 수메르, 아카드,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이 문명들이 쌓아 올린 이야기들 속에서 밤과 바람과 죽음과 출산의 경계를 떠도는 여성 형상들을 발견합니다. 릴리투, 아르다트 릴리, 혹은 더 오래된 이름들. 이 존재들을 하나의 통일된 인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수천 년에 걸쳐 여러 지역에서 서로 다른 맥락에서 등장한 존재들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바람의 정령으로, 어떤 지역에서는 산모와 신생아를 위협하는 존재로, 어떤 문헌에서는 밤의 방문자로 묘사됩니다. 이 다양성 자체가 이 존재들이 얼마나 복잡하게 인간의 집단 상상력에 깊이 뿌리 내렸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다양한 존재들 사이에서 공통된 요소들이 있습니다. 밤, 바람, 경계 공간, 그리고 출산과 죽음이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들. 왜 이 요소들이 결합되었을까요?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설명할 수 없는 죽음들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아이들, 이유 없이 시들어가는 어머니들. 의학 지식이 지금보다 훨씬 제한적이었던 시대에 이 죽음들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와서 생명을 가져갔다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바람의 형태를 취하기 쉬웠습니다. 보이지 않으면서 느껴지는 것,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것. 이런 존재들이 왜 여성의 형태를 취했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출산이 가장 위험한 경험이었던 시대에 그 위험의 의인화는 자연스럽게 출산과 관련된 존재의 형태를 취했을 것입니다. 또한 설명할 수 없는 것들, 통제하기 어려운 것들, 예측 불가능한 것들이 종종 여성적 형태로 상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여성에 대한 편견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성의 삶에 실제로 더 많은 설명, 불가능한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이 존재들에 대해 수동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보호하려 했습니다. 침대 옆에 부적을 놓았습니다. 문간에 특별한 기호를 그렸습니다. 신생아 주변에 특정한 물건들을 배치했습니다. 이 의식들은 지금 우리 눈에는 미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 공포에 대한 실제 반응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언제든 올 수 있다는 공포, 그리고 그것에 맞설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 밤에 이름을 낮게 부른다는 관습. 어떤 이름들은 어둠 속에서 소리내어 부르지 않는 것이 좋다는 믿음. 이것이 왜 생겨났을까요?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존재를 불러들이는 것이라는 생각. 그래서 두려운 것들의 이름은 직접 말하지 않거나 아주 조용히 말하거나 에둘러 말했습니다. 이 맥락에서
에녹 전승과의 느슨한 연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간을 넘는 존재, 금지된 지식, 여성적 매개, 밤의 침입. 이 요소들이 서로 다른 전승에서 반복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밤의 존재들과 에녹서의 감시자들이 정확히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슷한 불안이 비슷한 형태의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후대의 독자들은 이 유사성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왜 이 메소포타미아의 밤의 존재들과 히브리 전승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비슷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어떤 독자들은 이것을 홍수 이전 혼합 혈통의 잔영으로 읽고 싶어 했습니다. 감시자들과 인간 여성들의 결합이 낳은 것들이 여러 문명 속에서 다른 이름으로 기억되었다는 해석. 이것은 역사적 증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승들을 꿰매는 상상력의 방식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흩어진 이야기들 사이에서 연결을 찾으려 합니다. 그 연결이 증명 가능하든 아니든 패턴을 보는 것은 인간의 가장 오래된 능력 중 하나입니다. 달빛이 점토판 위에 비칩니다. 갈대숲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문간에 걸린 부적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어딘가 멀리서 밤의 존재가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은 단지 바람이었을까요? 이 서늘함을 유지한 채 이제 이야기는 히브리 전통 내부의 가장 불편한 이름 앞으로 이동합니다. 히브리 전통에는 독특한 긴장이 있습니다. 공식 본문은 절제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압축합니다. 넘치는 것을 잘라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구절은 그 짧음이 오히려 충격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이렇게 짧게 기록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 짧음 바로 옆에 마치 댐이 막은 물처럼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공식 본문이 절제할수록 그 주변의 전승들은 더 풍부해지고 더 구체적이며 때로는 더 불편해졌습니다. 에녹서를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희년서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성경의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내용을 다시 쓰며 특히 하늘 존재들의 이야기를 훨씬 상세히 다룹니다. 쿰란 공동체, 그 유명한 사회 문서들을 남긴 집단에서도 에녹 전통의 문헌들이 중요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읽었는지, 그들의 세계관 안에서 감시자들의 타락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이것들은 각각의 시대와 공동체의 맥락 안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세 유대 신비주의, 카발라. 이 전통은 하나님, 우주, 인간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사색을 담고 있으며 그 안에서도 하늘과 땅 사이의 경계, 인간 이상과 이하의 존재들, 금지된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반복됩니다. 이 모든 층위 속에서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릴리트. 이 이름에 대해 정확한 것과 후대에 추가된 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 성경에 릴리트라는 이름은 이사야서 한 곳에 등장합니다. 거기서 그녀는 황야에 사는 존재, 외진 곳의 밤의 생물로 언급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창세기에 직접 등장하는 아담의 첫 번째 아내로서의 릴리트 이야기는 성경 본문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언제 생겨났을까요? 중세 유대 문헌인 알파벳 펜시라에서 가장 완성된 형태로 등장합니다. 거기서 릴리트는 아담과 같은 날, 같은 흙에서 만들어졌지만 복종을 거부하고 에덴을 떠난 존재로 묘사됩니다. 이후 그녀는 홍해 옆에 살며 신생아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다양하게 퍼져나갔는지는 흥미롭습니다. 릴리트는 밤의 여성, 유혹하는 자, 반역하는 자, 어머니들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공포 부적의 주요 대상이 되었고 그녀를 막기 위한 주문과 의식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왜 릴리트라는 형상이 이렇게 강력하게 작동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히브리 전통 내부에서 이름 붙이기 어려운 공포들이 응축될 장소를 필요로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홍수 이전의 것들, 정식 교리에 담기 어려운 것들, 공식 본문이 말하기를 거부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릴리트라는 하나의 이름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후대 독자들이 릴리트를 홍수 이전의 오염된 계보와 연결하고 싶어 했던 것은 자연스러운 상상력의 작용입니다. 에덴을 떠난 존재, 규칙 밖에 선 존재, 통제를 거부한 존재. 이것이 감시자들의 이야기, 네피림의 탄생, 금지된 지식의 전달이라는 서사와 연결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직선적 역사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에녹서와 릴리트 전승과 카발라 신비주의는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공동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들이 연결되어 보이는 것은 우리가 패턴을 보려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패턴이 반드시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사막의 수도원을 상상합니다. 촛불 아래에서 오래된 필사본을 조심스럽게 넘기는 손, 이미 알려진 것의 사이사이에 있는 공백들을 바라보며 그 공백 속에 무엇이 있었을지 상상하는 눈, 어쩌면 금지된 페이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읽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이야기 자체가 읽고 싶은 마음을 만드는 페이지, 그 페이지를 넘기는 손의 떨림을 느낍니다. 어떤 전통은 지나치게 자세한 설명을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강력한 금지의 힘을 만들어냈습니다. 설명되지 않은 것은 상상력을 통해 각자가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상상이 만들어내는 것은 때로는 직접적인 서술보다 훨씬 더 두렵습니다. 고대의 이름들이 서서히 중세 유럽으로 흘러가면서 공포는 새로운 옷을 입게 됩니다. 신화 속의 존재들이 현실의 법정에 소환됩니다. 그리고 그 법정에서는 실제 사람들이 오래된 이름들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불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불이 아닙니다. 죄를 태우는 불이라고 불렸지만 실제로 그 불이 태운 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능력을 가졌거나 가지고 있다는 의심을 받았거나 혹은 단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유럽에서 일어난 마녀 사냥은 역사 속에서 가장 긴 집단적 공포 중 하나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다르고 역사가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수만 명이 의심과 고문과 처형의 과정을 겪었다는 것, 그리고 그 대다수가 여성이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누가 마녀로 의심받았을까요? 약초를 다루는 여성, 마을의 산파, 홀로 사는 여성, 나이 든 여성, 낯선 사람, 이웃의 질투나 원한을 산 사람,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을 가진 사람, 꿈에서 미래를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 동물들이 이상하게 행동할 때 근처에 있었던 사람, 아이가 갑자기 아팠을 때 마지막으로 그 집에 들렀던 사람. 이 목록을 보면 마녀로 의심받은 이유들이 얼마나 비구체적이고 얼마나 일상적인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불안이 희생양을 필요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역병이 돌았을 때, 아이가 죽었을 때,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인간은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이유 없는 고통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것을 일으켰다는 설명이 필요했고, 그 누군가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찾기 가장 쉬운 사람들은 언제나 이미 의심의 눈길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의 가장자리에 있던 사람들,
완전히 이해받지 못했던 사람들, 혹은 단순히 자신을 보호할 권력이 없었던 사람들. 말르스 말레피카룸, 마녀의 망치라는 뜻의 이 15세기 문헌은 마녀 사냥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이 책이 왜 여성을 특별히 마녀가 되기 쉬운 존재로 묘사했는지는 책의 언어 속에서 드러납니다. 믿음이 약하다, 성적 욕망이 강하다, 복수심이 있다. 이 묘사들 속에서 우리는 수천 년에 걸쳐 반복되어 온 두려움을 다시 만납니다.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후대의 어떤 독자들은 이 마녀들을 홍수 이전 금지된 지식의 마지막 잔재로 읽고 싶어 했습니다. 감시자들이 전해준 지식, 그것이 여성 혈통을 통해 세대를 넘어 흘러왔고 마침내 중세 유럽의 마을 사람들 속에 도달했다는 해석.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공포의 서사적 재해석입니다. 하지만 이 재해석이 존재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했는지는 생각해 볼 만합니다. 차가운 돌벽의 감촉을 상상합니다. 촛불 하나가 흔들리는 신문실, 잉크와 양피지의 냄새, 어떤 사람의 이름이 불리고 서명이 강요되며 고백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 사람은 실제로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은 그저 당연한 일상을 살았을 것입니다. 약초를 알았거나 별을 바라보았거나 꿈 이야기를 했거나 혼자 살았거나 그것이 충분했습니다. 충분히 의심스러웠고 충분히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인간적인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녀로 불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지식은 어쩌면 오래된 것이었고, 어쩌면 조상들에게서 배운 것이었으며, 어쩌면 그저 관찰과 경험의 축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그 시대에 그 장소에서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그것이 이야기의 비극입니다. 지식이 위험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가진 특정 사람들이 특정 시대의 특정 권력 구조 안에서 위험하다라고 판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실제 삶들을 끝냈습니다. 별을 읽는 여성, 약초를 다루는 여성, 보이지 않는 것을 느낀다고 여겨진 여성. 이들은 시대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신성한 존재로, 어떤 시대에는 경계해야 할 존재로, 어떤 시대에는 제거해야 할 존재로. 그러나 그들이 가진 것 혹은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 것은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이름은 메두사에서 릴리트로, 릴리트에서 밤의 정령으로, 밤의 정령에서 마녀로. 그러나 그 이름들 뒤에 있는 공포의 구조는 놀랍도록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능력, 통제하기 어려운 지식, 경계를 인식하는 여성성. 세기가 달라져도 비슷한 문장들이 반복됩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였다. 이 비슷한 의심들이 비슷한 결말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반복의 슬픈 리듬을 오래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긴 여정의 끝에 다가왔습니다. 모든 이름들을 들었고 모든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이제 무엇이 남았는지를 천천히 살펴볼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아직 홍수가 오기 전의 세상, 경계가 얇았던 시대, 별을 올려다보는 것이 경외이자 두려움이었던 시절. 거기서부터 우리는 헤르몬의 맹세로, 네피림의 탄생으로, 이름 없는 어머니들의 침묵으로, 그리고 시대와 문명을 넘나들며 반복되는 공포의 형상들로 이야기를 이어왔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뒤돌아볼 시간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층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층위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적 사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녀 사냥이 일어났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는 것, 특정 능력이나 지식을 가진 여성들이 두려움과 박해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이것들은 문서로 남아있는 역사입니다. 외경 전승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에녹서, 희년서,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문헌들, 이것들은 고대에 실제로 읽혔고 실제로 사람들의 세계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역사적 사실을 기록했는지 아니면 신학적 상상력의 산물인지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비주의적 해석들이 있습니다. 릴리트 전승, 카발라적 상상, 마녀 전승과 에녹서를 연결하는 후대의 해석들. 이것들은 매우 흥미롭고 풍부하지만 그것들이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이야기의 힘과 그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들이 강하게 남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들이 인간의 어떤 깊은 불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금지된 지식이 혈통처럼 전해진다는 상상,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되는 것들을 어쩌면 이미 알고 있다는 두려움, 설명할 수 없는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의문, 이것들은 특정 시대나 문화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인간이 자신에 대해 가지는 가장 오래된 질문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알고 있는가? 이 감각은 어디서 왔는가? 설명할 수 없는 직관,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포, 근거 없는 확신. 이런 경험들 앞에서 인간은 오래전부터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서 온 것인가? 아니면 나보다 더 오래된 무언가에서 온 것인가? 네피림의 딸들이 실자의 인물이었는지를 재판하듯 따지는 것은 이 이야기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이 상징해 온 것, 그들이 담아온 이미지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금지된 유산, 설명할 수 없는 재등장, 모계적 전승의 불안, 문명 바깥의 기억. 이런 개념들이 네피림의 딸들이라는 이름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것들이 역사적으로 실제했든 아니든 그 개념들 자체는 매우 오래된 것이며 매우 실제하는 것입니다. 현대에도 이 이야기의 메아리는 들립니다. 물론 형태는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감시자들과 네피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때의 불안, 지식이 너무 빠르게 전파될 때의 두려움, 인간의 범위를 넘는 것들이 등장했을 때의 경계감, 이런 감각들이 고대 전승의 현대적 메아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금속 가공과 무기 제작의 지식을 가져온 감시자들의 이야기는 지식이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가가 중요하다는 오래된 이해를 담고 있습니다. 시기를 벗어난 지식, 준비되지 않은 사회에 주어진 능력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 이 질문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잠들기 직전에 듣기에 특별히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밤은 언제나 경계가 흐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낮의 선명한 경계들, 이것과 저것, 이쪽과 저쪽, 나와 다른 것 사이의 경계들이 어둠 속에서 조금씩 흐릿해집니다. 그리고 그 흐릿함 속에서 오래된 이야기들이 더 선명해집니다. 헤르몬산의 맹세가 이루어진 것도 밤이었을 것입니다. 별이 가장 밝게 빛나는 시간, 두 세계가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수천 년을 넘어 우리에게 도달한 것도 어쩌면 밤의 힘 덕분이었을지 모릅니다. 낮에 이성이 잠드는 시간에 더 오래된 것들이 목소리를 냅니다. 안내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니 더 많은 질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이 이야기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완전히 답할 수 없는 것들이 가장 오래 질문됩니다. 이제 천천히 되짚어 봅니다. 물은 몸을 쓸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남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에도, 그리스의 대리석에도, 히브리의 필사본에도, 중세 유럽의 재판 기록에도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감시자들은 바람의 정령이 되었고, 네피림은 거인족의 이야기가 되었으며, 이름 없는 어머니들은 밤의 여성들이 되었고, 그들이 가졌다는 지식은 마녀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 뒤에 있는 공포의 구조는 놀랍도록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문명은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초의 성분을 화학적으로 분석하고, 별의 움직임을 수학으로 기술하며, 꿈을 심리학적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한 불안, 금지된 것에 대한 유혹, 경계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네피림의 딸들이 정말로 남긴 것은 피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유전자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기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든 이야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인간의 오래된 필요. 경계가 흔들릴 때 느끼는 원초적 감각, 그리고 그 감각을 밤마다 어둠 속에서 이야기라는 형태로 다시 불러내는 방식.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것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도 여러분이 눈을 감으며 이 이야기들을 들었다는 것은 그 오래된 방식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폐허는 말이 없습니다. 무너진 돌기둥도, 물에 씻겨 사라진 도시의 윤곽도, 모래 아래 잠든 뼈들도, 그것들은 침묵합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언제나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뒤 세상을 상상해 봅니다. 물이 천천히 빠져나간 자리에 남겨진 것들, 뒤틀린 나무들, 쓸려가다 어딘가에 걸린 돌들,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크고 이상한 형태의 잔해들.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것들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은 무엇이었는가? 이것은 누가 만들었는가? 우리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너무 큰 재난은 사실만으로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숫자로도, 날짜로도, 지명으로도.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후대에 남길 수 있는 것은 결국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라는 형식만이 공포를 담아 이동시킬 수 있었고, 경고를 담아 세대를 건너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언제나 변형됩니다. 전달되는 과정에서, 기억이 희미해지는 과정에서, 새로운 청중의 언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그러나 이상하게도 변형되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남습니다. 두려움의 형태는 바뀌어도 두려움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네피림과 그 딸들에 대한 기억이 이렇게 변해갔다고 상상합니다. 처음에는 어쩌면 실제 목격자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비정상적으로 크고 강한 존재들을 보았다고,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었다고, 그들이 세상을 바꾸어 놓았다고. 하지만 그 목격자들이 사라지면서 이야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더 크게, 더 두렵게, 더 먼 과거로. 기이한 폐허 앞에 선 고대인을 상상합니다. 아무도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돌. 혹은 발굴하다 나온 인간의 것이라고 보기엔 너무 큰 뼈. 혹은 누군가 사용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도구. 이것들 앞에서 그들은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우리 이전에 우리보다 더 컸던 것들이 있었다는 기억. 그리고 그 기억은 이미 전해 들은 이야기와 합쳐집니다.
거인들의 시대, 하늘에서 내려온 자들, 그리고 홍수가 모든 것을 쓸어버리기 전의 세상. 이런 방식으로 전설은 자랍니다. 사실과 상상이 경계 없이 섞이면서 기억은 점점 더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를 오염시키는 것이냐고 묻는다면 그 질문 자체가 어쩌면 현대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이야기와 역사는 분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야기가 곧 역사였고 역사는 이야기의 형태로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전설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기능을 했는지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단지 밤의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이야기는 가르쳤습니다. 어디까지가 인간의 몫이고 어디서부터가 넘어서는 안 되는 영역인지, 어떤 지식을 추구해도 되고 어떤 접촉을 경계해야 하는지, 명시적인 규칙으로 전달되기 전에 이야기가 먼저 그 경계를 그렸습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들려주는 밤의 이야기를 상상합니다. 불빛이 흔들리는 저녁, 아이가 잠들기 전 귀를 기울이는 시간. 아주 오래전에 하늘의 존재들이 내려왔고 그들은 우리에게 알아서는 안 되는 것들을 가르쳐 주었다고. 그리고 그 지식을 받은 사람들은 달라졌고 세상은 그 대가를 치렀다고. 그러니 어떤 지식 앞에서는 물러서야 한다고. 어떤 문은 열지 않는 것이 낫다고.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딸은 훗날 자신의 딸에게 같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조금씩 바뀌면서 조금씩 더 무서워지거나 혹은 조금씩 더 애잔해지면서 글보다 먼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두려움은 더욱 부드럽고도 질기게 살아남습니다. 문자로 고정된 지식은 불에 타거나 물에 젖을 수 있지만 기억 속에 새겨진 이야기는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설 속의 여성 존재들은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구체적인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름이 있었고 얼굴이 있었으며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살았던 존재. 하지만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그 구체성은 서서히 지워집니다. 대신 그녀는 더 커다란 무언가를 대표하게 됩니다. 경계를 넘은 지식, 허락받지 못한 접촉, 세대를 건너 흐르는 불안한 유산. 이름 없는 어머니들과 딸들은 시간이 흐르며 더 이상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가장 오래 두려워해온 가능성 전체를 담은 그림자가 됩니다. 지역마다 이 그림자는 조금씩 다른 얼굴을 가졌습니다. 어떤 산맥의 마을에서는 산속에 홀로 사는 여인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거기 있었고 늙지 않는다고들 했으며 그녀에게 무언가를 물으러 가면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지만 그 대가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고. 어떤 해안의 공동체에서는 안개 속의 목소리였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들린다는 그 목소리가 경고인지 유혹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고. 어떤 숲속의 마을에서는 지혜롭지만 위험한 할머니의 이미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약초를 알고 별을 읽고 꿈을 해석할 수 있지만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는 그녀 자신도 정확히 모른다고. 이 모든 형상들이 같은 기억에서 출발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형상들이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지식을 가졌지만 그 지식의 기원이 불투명한 여성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의 출처가 설명되지 않는 존재. 공동체 안에 있지만 완전히 속하지는 않는 인물. 이 구조가 반복된다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한 지역의 상상이 아니라 더 넓은 무언가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쓸쓸함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공포보다 쓸쓸함에 가깝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한때 실제처럼 여겨졌던 존재들이 세월이 흐르며 점점 더 희미해져 가는 것. 사람들은 그들을 확신하지 못하면서도 완전히 놓지 못하는 그 감정.
그것은 망자를 애도하는 것과 조금 닮아 있습니다. 이미 없어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완전히 없어졌다고는 믿고 싶지 않은 마음. 전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인간은 집단적 상처와 죄책감, 이해할 수 없는 재난의 기억을 전설의 형식으로 오래 간직해 왔습니다. 홍수가 실제로 있었든 없었든 공동체가 파국을 경험했을 때 그 기억은 단순한 사실 기록으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음 세대에게 전달될 수 있고, 그래야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래야만 의미 없이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폐허와 전설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돌은 무너지지만 이름은 남습니다. 몸은 사라지지만 경고는 남습니다. 도시가 모래 아래 사라져도 그 도시에서 있었다고 전해지는 일들은 입에서 입으로 계속 흐릅니다. 어쩌면 전설은 인간이 발명한 가장 강인한 형태의 기억 저장 방식인지도 모릅니다. 물리적 증거 없이도, 문자 기록 없이도 세대를 넘어 핵심을 전달할 수 있는 방식. 우리가 고대의 전설이라 부르는 것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분이 실제 사건에 왜곡된 기억일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부분이 인간이 두려움을 견디기 위해 스스로 만든 밤의 언어였을까요? 이 질문은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질문 자체가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하는 우리도 어쩌면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 앞에서 두려움을 담아둘 그릇으로서의 이야기를, 결국 남는 것은 사실의 목록이 아닙니다. 시대를 건너 반복되는 상징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세계는 이 오래된 그림자들을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불러내고 있을까요?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나요?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금지된 접촉, 태어나서는 안 되는 존재들, 이름이 지워진 어머니들, 마녀라는 이름으로 불에 탄 사람들. 이것은 안심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인류도 그랬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들의 이야기, 혼합된 혈통의 이야기, 금지된 지식의 이야기, 이름 없는 딸들의 이야기, 이것들을 인간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문명이 바뀌어도, 언어가 바뀌어도, 종교가 바뀌어도, 이야기의 형태는 바뀌었지만 이야기 자체는 남았습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이 이야기들이 단순한 괴담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불안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자신이 어디까지 인간인지 묻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고 무엇을 알아서는 안 되는지, 어디까지 갈 수 있고 어디서 멈추어야 하는지, 이 질문들은 시대와 상관없이 인간이 가지는 가장 오래된 질문들입니다. 네피림의 딸들은 이제 하나의 상징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혈통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가장 오래 두려워해 온 가능성들의 형상이었습니다. 경계가 무너지는 것, 허락받지 못한 것이 전달되는 것, 초월하려 했지만 그 초월이 무엇을 부수는지 나중에야 알게 되는 것,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 뒤 그 변화가 세대를 건너 흘러가는 것. 이것들이 두려운 이유는 그것들이 어떤 먼 신화 속의 이야기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쩌면 너무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신화의 기능을 잠깐 생각해 봅니다. 신화는 사실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화는 시대의 불안과 욕망을 숨기지 않습니다. 어떤 전승이 역사적 사실보다 오래 살아남는다면 그것은 그 전승이 인간의 어떤 부분에 깊이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인 이야기 아래에 있는 무언가,
그것이 세대를 건너 공명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독자들이 왜 이런 이야기에 다시 끌리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감시자들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문자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릴리트가 밤마다 침대 곁에 선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야기들이 어딘가 와닿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야기의 구조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대에는 하늘의 존재와 금지된 주문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기술, 아직 준비되지 않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 정체성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들이 비슷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만들었지만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할 때의 그 서늘한 느낌, 시기를 벗어난 지식이 불러오는 결과에 대한 막연한 불안, 이것들은 형태가 다를 뿐 에녹서의 이야기와 놀랍도록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현대 비판으로 마무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더 오래된 인간의 어떤 감각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달라져도 인간은 여전히 너무 멀리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로 그 금지선을 넘는 상상에 매혹됩니다. 이 두 감정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함께 존재합니다. 두려움이 강할수록 유혹도 강해집니다. 그리고 유혹이 강할수록 그것을 담아내는 이야기도 더욱 생생해집니다. 헤르몬 산의 맹세가 이루어진 그 순간으로 잠시 돌아갑니다. 그 먼 시대에 처음 금지된 접촉이 일어났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존재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경이었을까요? 두려움이 섞인 흥분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늦어버린 뒤에야 그것이 재앙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그 결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감당해야 했던 사람들은요. 이름 없는 어머니들, 기록되지 않은 딸들, 그리고 그들이 품었을 이야기들.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이미지들이 천천히 겹쳐집니다. 눈 덮인 헤르몬 산의 어둠, 조용히 맹세를 나누는 존재들, 이후 세상에 태어나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했던 자손들, 물이 차오르며 모든 것을 덮어가는 장면, 물이 빠진 뒤 남겨진 침묵, 그 침묵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나누기 시작한 이야기들, 메두사의 시선, 세이렌의 노래, 달빛 아래 점토판에 새겨진 글자들, 촛불 아래 필사본을 넘기는 손, 마을 광장의 불꽃, 그리고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긴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단어는 달라졌고, 언어는 달라졌으며,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그 문턱에서 가장 오래 머무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신과 인간의 경계, 생명과 죽음의 경계, 기억과 망각의 경계. 인간은 그 경계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동시에 매혹되며 그 감정들을 이야기로 만들어 밤마다 다시 불러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오래된 이야기들은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들은 인간이 완전히 잊지 못하는 것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 존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 이름 붙이기 어려운 것들, 그러나 느낄 수 있는 것들, 이것들을 이야기라는 그릇 안에 담아 두면 그것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뀌면서도 남습니다. 흐릿해지면서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어쩌면 네피림의 딸들에 대한 가장 섬뜩한 진실은 그들이 한때 존재했는가 여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인간이 수천 년이 지나도록 그들을 완전히 잊지 못했다는 사실. 밤이 깊어지면, 별이 선명해지면, 경계가 흐릿해지면 우리는 여전히 그 오래된 이름들 쪽으로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사실. 그것이 어쩌면 가장 오래된 공포이자
가장 오래된 매혹인지도 모릅니다.